1985년 서울의 반지하 새빵. 곰팡이 냄새와 월세 10만 원의 무게 속 민철과 순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집 재호와 미영의 비웃음은 그들의 가슴에 칼을 꽂았죠. 너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산다. 그 서러움은 연료가 됐습니다. 40년의 땀과 눈물, IMF의 절망을 딛고 그들은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재호와 미영을 다시 마주했죠. 과연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민철과 순자의 감동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사건 1 새빵살이의 시작. 제목 낡은 새빵, 우리의 첫걸음. 1985년 여름 서울은 숨이 턱턱 막혔다. 28살의 나는 손에 든 낡은 트렁크를 질질 끌며 순자와 함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순자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닦으며 물었다. 민철아, 여기가 맞아? 나는 주소를 적은 종이 조각을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론 확신이 없었다. 눈앞의 2층 주택은 우리가 꿈꿨던 집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갈라졌고 대문은 삐걱거렸다. 결혼한 지 2달, 통장엔 고작 몇만 원이 전부였다. 이 새빵이 우리 부부의 새 출발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김미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30 초반쯤으로 보였다. 빨간 립스틱과 반짝이는 귀걸이가 눈에 띄었다. 새빵 보러 온 거지? 들어와.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거만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놓인 고급 소파와 샹들리에가 눈을 찔렀다. 순자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이 살짝 떨렸다. 이쪽으로 와. 미영은 우리를 복도 끝으로 안내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반지하 방이 나왔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벽에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야. 월세는 10만 원 선불이고 공과금은 따로 내. 미영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론 주먹이 쥐어졌다. 10만 원이라니 공사장에서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다. 남편은 지금 밖에 나갔어. 나중에 인사해. 미영은 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순자와 나는 말없이 방에 앉았다. 트렁크를 열고 얇은 이불을 깔았다. 전구 하나가 깜빡이는 천장을 보며 순자가 말했다. 괜찮아, 민철아?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녀의 눈은 촉촉했지만 미소는 단단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다. 이곳은 시작일 뿐이다. 언젠가 우리도 저들처럼, 아니, 더 나은 집에서 살 날이 올 거다. 며칠 뒤 주인집 남편 박재호를 만났다. 30대 중반의 그는 젊은 사업가 특유의 자신감이 넘쳤다.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 손엔 외제차 열쇠를 흔들며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자네들이 새 세입자인가? 열심히 살아. 근데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지. 그의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받은 품삯은 월세를 내고 나면 쌀 한 포대도 사기 힘들었다. 재호는 새 차를 몰고 미영은 매일 새 옷을 입고 쇼핑을 다녔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미영에게 혼났다. 임신했으면 조심해야지. 물 튀기지 마.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순자가 내 팔을 잡았다. 참아, 민철아. 우리 싸울 힘도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꼭 잘 살아보자. 그 약속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주인 집은 매일 시끄러웠다. 재호가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면 웃음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 방까지 내려왔다. 한 번은 새벽에 재호가 우리 방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야, 세입자. 문 좀 조용히 닫아. 나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고 따지려 했지만 그의 취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그들의 집에서 빌부터 사는 보잘것없는 부부였다. 그래도 순자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도 아침이면 내 도시락을 싸줬다. 민철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자. 그녀의 말은 내게 힘이 됐다.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나는 매일 다짐했다. 이 새빵은 끝이 아니라고. 언젠가 우리도 당당히 설 날이 올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재호가 우리 방 앞에 서 있었다. 자네 공사장 일한다며? 우리 회사에 일거리 있나 알아볼까? 그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마치 내가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엾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습니다. 나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의 미소가 비틀렸다. 그래, 잘해봐.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날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거야. 우리 힘으로 해낼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믿음이 가득했다. 새빵살이는 우리의 시작이었다. 그 좁은 방에서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재호와 미영의 화려한 삶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 같았지만 나는 믿었다. 노력하면 언젠가 우리도 저들처럼, 아니, 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은 나를 앞으로 밀어줬다.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 속에서도 나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사건 이 서러운 기억. 제목 반지하에서 흘린 눈물. 새빵살이가 시작된 지 2달째. 나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고 허리는 쑤셨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순자의 미소가 나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미소 대신 눈물을 보였다. 미영 씨가 또 뭐라 했어?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안으며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내가 서툴러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아침 순자는 임신 7개월인 배를 부여잡고 부엌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주인집 미영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너 빨래 좀 조용히 해. 우리 애 낮잠 자는데 방해돼. 순자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임신했다고 맨날 핑계 대지 마. 새빵살이면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쩌자는 거야?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터졌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내가 가서 따질 거야.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순자가 내 팔을 붙잡았다. 민철아, 제발. 우리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 없어?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지하 방의 축축한 공기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재호가 또 우리를 비웃었다. 나는 공사장에서 늦게 돌아와 문을 닫다가 실수로 소리를 냈다. 재호가 계단 위에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야, 세입자. 밤늦게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좀 살아.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다. 나는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지만 속으론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우리가 그의 집에 기생하는 벌레라도 되는 듯이. 그런 일은 계속됐다. 미영은 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순자 씨, 우리 집 앞 좀 쓸어줘. 마트 가는데 이거 좀 사와. 순자는 거절하지 못했다.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왜 저 사람들 심부름을 해? 나는 순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민철아, 우리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 그냥 참아?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어느 날 미영이 우리 방 앞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새빵 부부 있잖아. 진짜 불쌍해. 남편은 공사장이나 다니고 애 낳으면 뭐 먹고 살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순자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손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등을 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말 조심하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미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비웃었다. 어머, 세입자가 화낸다? 그래, 어디 잘 살아봐. 그녀는 친구들과 깔깔대며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순자는 내 손을 잡았다. 민철아, 너만 있으면 나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그녀의 말은 내게 힘이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러움이 쌓였다. 재호와 미영의 무시, 그들의 화려한 삶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공사장에 나가며 다짐했다. 이 서러움을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우리도 당당히 설 날이 올 거라고. 사건 3꿈을 다짐하다. 새빵살이 6개월째 순자는 우리 딸을 낳았다. 작은 방에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는 희망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월세와 병원비를 내고 나니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공사장에서 더 많은 일을 찾았고 순자는 아기를 돌보며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다. 재호와 미영의 핀잔은 여전했다. 아기 울음소리 좀 조용히 해.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어느 날 나는 공사장에서 만난 동료에게 야간 학교 얘기를 들었다. 민철아, 공부 좀 하면 나중에 사무직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나 공부할 거야.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아,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녀의 믿음은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야간 학교는 힘들었다. 낮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엔 책상에 앉아 졸음을 쫓았다. 수학 문제는 머리를 아프게 했고 영어 단어는 외워도 잊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순자는 아기를 재우고 나서 내 옆에 앉아 커피를 내려줬다.
민철아, 천천히 해도 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그녀의 말은 나를 다시 일으켰다. 재호는 내 노력을 비웃었다. 어느 날 그가 공사장에 들렀다가 나를 보고 웃었다. 야, 세입자. 공부한다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의 말은 칼처럼 찔렀다.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다. 그의 비웃음이 나를 더 독하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다짐했다.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겠다고.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겠다고. 순자는 집에서 재봉 일을 시작했다. 동네 아줌마들이 맡긴 옷을 꿰매며 푼돈을 모았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도 웃었다. 민철아, 이 돈으로 우리 딸 옷 사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순자와 함께 꿈을 얘기했다. 순자야, 언젠가 우리도 큰 집에서 살 거야. 딸한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민철아, 그럼 나도 정원 있는 집에서 꼭 키울 거야? 우리는 반지하 방에서 그런 꿈을 꾸었다. 그 꿈은 우리를 버티게 했다. 사화 주인 집의 사치스러운 살. 1986년 겨울, 서울은 칼바람이 불었다. 29살의 나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고 허리는 욱신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낡은 외투에 눈이 쌓였다. 반지하 새방 문을 열자 순자가 아기 우리 딸 은비를 안고 미소 지었다. 민철아, 오늘 좀 늦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로 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 월세를 내고 나면 쌀 한 포대 사기도 빠듯했다. 은비의 기저귀를 사려면 내 점심을 굶어야 했다. 그날 밤 주인 집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박재호와 김미영, 그들의 거실은 또 파티로 시끌벅적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낯선 남녀의 깔깔대는 웃음이 우리 방까지 내려왔다. 벽은 얇았고 그들의 화려함은 우리를 뚫고 들어왔다. 순자는 은비를 재우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들은 매일 저렇게 사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엔 부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주먹을 쥐었다. 그들의 웃음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었다. 재호와 미영의 삶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재호는 30대 중반에도 젊은 사업가처럼 자신만만했다. 그의 양복은 번쩍였고 손목엔 금빛 시계가 반짝였다. 그는 새로 뽑은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어느 날 그가 차고에서 차를 세우며 내게 소리쳤다. 민철, 이거 봐. 독일에서 온 최신형이야. 그는 열쇠를 흔들며 웃었다. 나는 공사장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다. 멋지네요.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론 뜨거운 게 치밀었다. 저 차 한 대 값이면 우리 가족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미영은 또 달랐다. 그녀는 매일 새 옷을 입고 동네를 누볐다. 빨간 코트, 반짝이는 구두, 손엔 늘 새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느 날 순자가 부엌에서 빨래를 하다 미영과 마주쳤다. 미영은 순자에게 툭 내뱉었다. 순자씨, 너희도 돈 좀 벌면 이런 삶 살 수 있어? 근데 뭐 힘들겠지? 그녀의 웃음은 날카로웠다. 순자는 그 말을 나에게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철아,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촉촉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순자야, 저 사람들 말 안 들어도 돼. 우리 길 가는 거야. 하지만 내 말은 공허했다. 미영의 말이 순자의 가슴에,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들의 아들 현수는 5살이었다. 응석바지로 자란 그는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어느 날 순자가 은비를 데리고 마당에서 놀게 했다. 현수가 은비에게 다가가더니 장난감을 흔들며 말했다. 너희 집 가난하잖아. 이거 너희는 못 사. 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는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순자는 은비를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민철아, 은비가 이런 말 들어야 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은비를 안았다. 아빠가 꼭 좋은 집 만들어줄게. 그 약속은 내 삶의 목표가 됐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현수의 말은 재호와 미영의 그림자였다. 재호와 미영의 사치는 끝이 없었다. 그들은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다. 미영은 순자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이번엔 하와이에 다녀왔어. 거기 호텔 정말 끝내줘. 순자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우리는 하와이는커녕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다. 재호는 사업이 잘 된다며 집을 리모델링했다. 거실에 새 샹들리에를 달고 마당엔 분수를 설치했다. 공사 소음은 우리 방까지 울렸다. 미영은 우리에게 툭 내뱉었다. 세입자들 먼지 좀 치워. 공사 때문에 더러워졌잖아. 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그들의 화려함은 우리를 짓눌렀다. 어느 날 나는 공사장에서 재호를 봤다. 그는 감독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웃었다. 이렇게 해야 일이 빨리 되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의 모습은 내게 충격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게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질투가 치밀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쉽게 사는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날 밤 나는 순자와 마주 앉았다. 은비는 얇은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순자야,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진 않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 저들처럼 당당해지고 싶어. 순자는 내 손을 잡았다. 민철아, 우리 꼭 그렇게 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녀의 믿음은 내게 불씨였다. 나는 그들의 화려함을 보며 질투했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나는 저들과 다를 거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내 힘으로 일어설 거다. 며칠 뒤 재호가 우리 방 앞에 서 있었다. 민철, 공사장 일 힘들지? 우리 회사에 자리 있으면 말해줄까? 그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마치 내가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엾은 사람인 듯 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그의 도움 없이 나는 성공할 거라고. 그의 비웃음이 나를 더 독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순자와 함께 창밖을 봤다. 주인집 거실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야, 언젠가 우리도 저들보다 더 큰 집에서 웃을 거야. 순자는 미소 지었다. 민철아, 그럼 나도 꽃밭에서 은비랑 놀게 해줘?
우리는 반지하 방에서 그런 꿈을 꾸었다. 그들의 화려함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밀어줬다. 나는 매일 공사장에 나가며 다짐했다. 재호와 미영의 삶은 내 목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내 연료였다. 나는 그들의 화려함을 뛰어넘고 싶었다. 아니, 나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만들고 싶었다. 그 다짐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반지하의 축축한 공기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5화 40년의 세월 IMF의 눈물, 우리의 희망. 2024년의 가을, 나는 68배 나이에 내 건물 앞에 서 있다. 서울 변두리의 이 상가는 낡은 간판과 새로 칠한 벽으로 빛난다. 순자가 내 옆에서 미소 짓는다. 민철아, 우리 잘 해냈지?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는다. 그 손은 40년의 땀과 눈물을 기억한다. 반지하 새방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단순한 벽돌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싸움이었다. 나는 순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순자야.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시절의 아픔이 남아있다. 특히 1997년의 그 겨울, IMF 위기의 눈물이. 1986년 29살의 나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고 낡은 작업복엔 시멘트 먼지가 켜켜이 쌓였다. 월세 10만 원을 내고 나면 쌀 한 포대 사기도 빠듯했다. 순자는 우리 딸 은비를 키우며 재봉일을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반창고투성이었다. 민철아, 이 돈으로 은비 기저귀 살 거야?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도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다짐했다. 우리 가족을 이 반지하 새방에서 꺼내주겠다고. 공사장 동료가 야간 학교 얘기를 꺼낸 날, 내 가슴에 불이 붙었다. 민철아, 공부하면 나중에 사무직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희망이었다.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나 공부할 거야. 은비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아,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야간 학교는 힘들었다. 낮엔 공사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엔 책상에 앉아 졸음을 쫓았다. 연필을 쥔 손은 굳은 살 때문에 뻣뻣했다. 수학 문제는 머리를 아프게 했고 영어 단어는 외워도 잊혔다. 하지만 순자는 내 옆에서 커피를 만들어줬다. 민철아, 천천히 해도 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그녀의 말은 나를 다시 일으켰다. 1990년 나는 공사장을 떠났다. 야간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동네에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사무소라 해봤자 좁은 원룸에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뿐이었다. 첫 고객은 동네 아저씨였다. 민철아, 우리 집 담장 좀 고쳐줘. 그 일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났다.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었다. 순자는 사무소로 도시락을 싸들고 왔다. 민철아, 밥 꼭 챙겨 먹어. 그녀의 도시락엔 김치와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다. 그 따뜻한 밥 한 술이 내 힘의 전부였다. 1995년 우리는 첫 가게를 열었다. 동네 골목에 작은 철물점을 차렸다. 망치, 못, 전구 같은 것들을 팔았다. 순자는 재봉일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가게를 꾸렸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미소로 물건을 건넸다. 아저씨, 이 전구 튼튼해요? 그녀의 웃음은 가게를 환하게 만들었다.
손님이 뜸한 날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순자는 내 손을 잡았다. 민철아,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서두르지 말자. 그녀의 말은 내 불안을 덮어줬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가 우리를 덮쳤다. 뉴스에선 매일 기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떠들었다. 동네는 썰렁해졌다. 철물점 손님은 뚝 끊겼다. 민철아, 이거 언제 팔리려나? 순자는 텅 빈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은비는 중학생이 됐고 학원비와 교복값은 우리 어깨를 짓눌렀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던 아저씨가 말했다. 민철아, 우리 회사도 망했어. 이 동네 다 죽었어.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은비의 학원을 끊어야 하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1998년 겨울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은비의 교복은 해져 있었지만 새 옷을 사줄 돈이 없었다. 순자는 밤늦게까지 동네 아줌마들의 옷을 꿰매며 푼돈을 모았다. 민철아, 이거면 은비 학원비 낼 수 있어? 그녀는 반창고 붙인 손으로 돈을 내밀었다. 나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순자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민철아, 우리 은비 꿈 꿀 수 있게 해주자. 그거면 돼. 그녀의 말은 내 심장에 불을 지폈다. 나는 새벽 공사 현장에 다시 나갔다. IMF로 일자리가 귀했지만 나는 무슨 일이든 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철근을 나르며 손이 터졌다. 점심은 굶었다. 그 돈으로 은비의 학원비를 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동료가 말했다. 민철아, 너 이렇게까지 왜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때문이야. 하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다. IMF는 우리를 무릎 꿇게 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겨울 동네에 구제금융 얘기가 돌았다. TV에선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순자와 마주 앉았다. 민철아, 우리라도 똘똘 뭉치자. 순자는 은비를 안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IMF는 우리를 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가 있었다. 1999년 위기는 서서히 지나갔다. 철물점에 손님이 조금씩 돌아왔다. 나는 가게를 키웠다. 순자는 새 계산대를 사자며 웃었다. 민철아, 이거 우리 새 시작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2000년대 초 나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야간 학교에서 배운 경제 지식이 빛을 발했다.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동네에 작은 상가를 샀다. 민철아, 이게 우리 첫 건물이야? 순자는 상가 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상가는 월세를 가져다 줬다. 우리는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샀다. 하나, 둘 건물은 늘어났다. 2010년 은비가 대학을 졸업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졸업식 날 은비가 우리를 끌어안았다. 아빠, 엄마 고마워. IMF 때도 나 포기 안 해줘서. 나는 눈물을 참았다. 순자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민철아, 우리 딸 잘 컸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하 새방의 곰팡이 냄새, IMF의 차가운 겨울, 그 모든 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2024년 나는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됐다.
순자와 나는 큰 집에서 살았다. 정원엔 그녀가 꿈꾸던 꽃밭이 있었다. 은비는 손자를 낳았고 우리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렸다. 공사장의 시멘트 먼지, 순자의 반창고 손, IMF의 눈물, 그리고 재호와 미영의 비웃음. 너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산다.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그 말에 반박했다. 우리의 삶이 증거였다. 어느 날 나는 순자와 옛 동네를 찾았다. 그 낡은 주택은 이제 아파트로 바뀌었다.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야, 우리가 저기서 시작했지. IMF도 이겼잖아. 순자는 미소 지었다. 민철아, 우리 서로 믿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40년의 노력은 기적이었다. 그 기적은 우리를 건물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순자와의 약속이었다. 어느 밤 나는 순자와 정원에 앉았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여보, 우리 손자도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자. 순자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순자야. 우리 아직 꿈꿀 거 많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IMF의 눈물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땀은 세월을 이겼다. 육화 운명의 재회 -40년 만의 마주침. 2024년 10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68배 나는 순자와 함께 우리 건물 중 하나를 점검하러 나섰다. 서울 변두리의 이 낡은 상가는 우리가 2004년에 산 세 번째 건물이었다. 외벽은 새로 칠했지만 간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녹슬어 있었다. 여보, 이 가게들 잘 나가면 좋겠네. 순자가 내 팔을 잡으며 웃었다. 나는 그녀의 주름진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순자야. 우리 땀이 담긴 곳이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했다. 그건 운명이었다. 40년 만의 재회였다. 우리는 2층 상가로 올라갔다. 한쪽 가게에서 누군가 간판을 달고 있었다. 떡볶이 앤드 김밥이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은 어설펐다. 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고정하고 앞치마를 두른 노부인이 아래서 소스통을 닦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낯익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순자야.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여보, 저 사람들 설마? 그녀의 눈도 커졌다. 그들은 박재호와 김미영이었다. 1985년 우리를 반지하 새방에 세입자로 들이고 비웃던 그 부부였다. 재호는 이제 75쯤으로 보였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한때 번쩍이던 금빛 시계는 사라졌다. 낡은 면바지에 얼룩진 셔츠를 입은 그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미영도 달랐다. 그녀의 빨간 립스틱과 화려한 코트는 온데간데 없었다. 회색 머리를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피곤한 눈빛으로 소스통을 문질렀다. 나는 그들을 보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다. 40년 전 그들의 거실에서 들리던 샴페인 잔소리, 미영의 날카로운 핀잔, 재호의 비웃음이 귓가에 울렸다. 너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산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의 무시와 서러움은 내 삶의 연료였다. 그 기억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이제 초라했다. 떡볶이 가게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은 1985년의 우리를 떠올리게 했다. 순자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민철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운명일까? 왜 하필 여기서 내 건물에서 그들을 다시 만난 걸까? 재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유, 이거 무겁네.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미영이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봤다. 그녀의 눈에 막연한 불안이 스쳤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저 가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은 어색했다. 사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가 내 팔을 살짝 밀었다. 여보, 인사라도 해.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순자는 늘 그랬다. 내 분노를 녹이는 사람이었다.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 사장님. 여기 임대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사장님. 그는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내가 40년 전에 그 세입자라는 건 몰랐다. 나는 그의 눈을 봤다. 한때 나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이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임대료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미영이 다가왔다. 저희가 좀 힘들어서 가게라도 잘 되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봤다. 주름진 손, 그리고 손톱 밑에 묻은 떡볶이 소스 자국. 40년 전 그녀는 새 가방을 들고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순자 씨, 마트 좀 다녀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가게 잘 되시길. 나는 다시 한 번 말하고 순자를 데리고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순자가 멈췄다. 여보, 얘기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힘들었을 거야. 나는 그녀를 봤다. 순자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순자야,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순자는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도 그때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잖아. 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다시 재호와 미영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를 아시는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재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시지? 그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40년 전 당신 집 새빵 살던 민철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재호의 눈이 커졌다. 미영이 행주를 떨어뜨렸다. 민철 씨, 미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들은 나와 순자를 번갈아 봤다. 민철 씨, 그리고 순자 씨. 재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그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40년 전 그들의 화려한 거실 샹들리에 불빛, 외제차 열쇠를 흔들던 재호의 웃음. 그리고 이제 이 초라한 떡볶이 가게.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서러움, 그리고 묘한 승리감. 하지만 그 위로 연민이 스며들었다.
순자가 내 옆에서 말했다. 여보, 앉아서 얘기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떡볶이 가게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엔 소스 얼룩이 묻어 있었다. 재호와 미영은 여전히 당황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질문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속엔 궁금함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40년 전에 그 화려함은 어디로 갔을까? 재호가 입을 뗐다. 민철 씨, 우리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 눈엔 후회와 피곤이 가득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순자 씨, 민철 씨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만에 이 재회는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아니,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순자를 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40년 전 반지하 방에서 나를 일으키던 그 미소였다. 민철아, 얘기해보자.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재회는 끝이 아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7화 과거의 상처 떠올리기 마이너스 되살아난 서러움. 2024년 10월 떡볶이 가게의 낡은 간판 아래 서 있는 나는 68이었다. 박재호와 김미영, 40년 전 우리를 반지하 셋방의 세입자로 들이고 비웃던 그들이 눈앞에 있었다. 재호는 허리가 굽은 채 사다리에서 내려오고 미영은 소스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행주를 쥐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은 충격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보, 괜찮아? 순자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폭풍이 몰아쳤다. 1985년의 서러움이, 그들의 비웃음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이 재회는 나를 흔들었다. 재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사장님, 임대료 좀 깎아주시면. 그의 쉰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그의 주름진 얼굴을 봤다. 한때 번쩍이던 금빛 시계, 외제차 열쇠를 흔들던 그 자신감은 어디 갔을까?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행주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40년 전 그들의 화려한 거실, 샹들리에 불빛, 샴페인 잔소리가 눈앞에 펼쳐졌다. 너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산다. 재호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1985년으로 돌아갔다. 28배 나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고 낡은 작업복엔 시멘트 먼지가 쌓였다. 순자는 임신한 몸으로 재봉일을 했다. 월세 10만 원은 우리에게 산이었다. 재호와 미영은 우리를 작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미영이 부엌에서 순자에게 소리쳤다. 임신했으면 조심해. 물 튀기지 마.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순자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찔렀다. 재호의 비웃음은 더 날카로웠다. 민철아, 참아. 우리 쫓겨나면 갈 데 없어? 자네들 열심히 살아. 근데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지.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의 말은 칼이었다. 너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산다.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다짐했다. 저 사람들보다 잘 살겠다고. 우리 딸 은비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그 서러움은 내 연료였다. 그들의 화려한 거실, 샹들리에 불빛, 샴페인 잔소리는 우리를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을 잊지 않았다. 그 상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2024년의 떡볶이 가게에서 재호를 보자 그 상처가 되살아났다. 그의 굽은 허리, 떨리는 손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내 가슴은 뜨거웠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순자는 조용히 답했다. 민철아, 저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야? 그녀의 말은 내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들의 비웃음은 내 삶의 뿌리였다. 그 서러움이 없었으면 나는 건물주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재호에게 다가갔다. 저를 아시는지?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재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시지? 그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40년 전 당신 집 새빵 살던 민철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재호의 눈이 커졌다. 미영이 행주를 떨어뜨렸다. 민철 씨, 미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들은 나와 순자를 번갈아 봤다. 재호의 손이 떨렸다. 민철 씨, 그리고 순자 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그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느 날 미영이 우리 방 앞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새빵 부부, 진짜 불쌍해. 남편은 공사장이나 다니고 애 낳으면 뭐 먹고 살지. 그녀의 깔깔대는 웃음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순자는 밥을 짓다 손을 멈췄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문을 열고 소리쳤다. 말 조심하세요. 미영은 비웃었다. 어머, 세입자가 화낸다? 그래, 어디 잘 살아봐. 그 말이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나는 순자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순자는 내 손을 잡았다. 민철아, 너만 있으면 나 괜찮아? 그녀의 말은 내 상처를 덮어줬다. 또 다른 날 재호가 새벽에 우리 방 앞에서 소리쳤다. 야, 세입자. 문 좀 조용히 닫아.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나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의 취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그들의 집에 빌붙어 사는 벌레였다. 그 서러움은 내 뼈에 새겨졌다. 나는 매일 공사장에 나가며 다짐했다. 이 상처를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저들보다 당당히 설 거라고. 이제 떡볶이 가게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재호와 미영을 보았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은 내 상처를 흔들었다. 민철 씨 어떻게 여기서? 재호가 중얼거렸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건물 제 겁니다. 그의 눈이 더 커졌다. 미영은 입을 가렸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침묵을 느꼈다. 40년 전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기쁨보다 씁쓸함을 느꼈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
나는 복수를 원했던 걸까?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얘기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를 봤다. 순자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순자야,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알아? 나는 속삭였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민철아, 우리도 그때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잖아? 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 그녀의 말은 내 분노를 녹였다. 하지만 내 가슴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원했을까? 아니, 나는 그 상처를 내려놓고 싶었을까? 나는 재호를 보았다. 그때 당신 말 잊을 수 없어요. 너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산다고 했죠.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철 씨,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 민철 씨 미안해요.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40년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순자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민철아, 우리도 서러웠지만 서로 믿었잖아? 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재회는 나를 시험했다. 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일지도 몰랐다. 나는 재호와 미영을 보았다. 이야기합시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상처는 끝이 아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8화 진실의 대화. 2024년 10월 떡볶이 가게의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은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맞은편엔 박재호와 김미영이 있었다. 40년 전 우리를 반지하 새방의 세입자로 들이고 비웃던 그들. 이제 재호는 주름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미영은 소스 묻은 앞치마를 쥐고 눈물을 닦았다. 순자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얘기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다. 1985년의 서러움이, 그들의 비웃음이 아직도 내 뼈에 새겨져 있었다. 이 대화는 나를 시험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테이블 위엔 소스 얼룩이 묻어 있었다. 가게 안은 축축한 공기와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다. 재호는 손을 떨며 물컵을 쥐었다. 민철 씨, 우리가 그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행주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40년 전 그들의 화려한 거실 샹들리에 불빛, 샴페인 잔소리가 눈앞에 펼쳐졌다. 너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산다. 재호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상처는 40년을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민철 씨, 순자 씨 정말 미안해. 재호가 마침내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우리가 그때 너무 잘난 척했어. 당신들한테 잘못했지.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엔 후회와 피곤이 가득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순자 씨,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복잡했다. 분노, 서러움, 그리고 묘한 연민이 뒤섞였다. 이제 2024년의 떡볶이 가게에서 그들을 보았다. 재호가 다시 입을 뗐다.
민철 씨, 우리가 망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아들 현수의 도박 빚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다. 현수가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어. 근데 다 날렸지. 집도 차도 다 팔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영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너무 사치했어. 돈을 물 쓰듯 했지. IMF 때부터 사업이 흔들렸는데 우리가 정신 못 차렸어. 그녀의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졌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숨을 멈췄다. IMF. 그 단어는 나를 1997년으로 데려갔다. 1997년 IMF 위기가 우리를 덮쳤다. 철물점 손님은 뚝 끊겼다. 은비의 학원비는 우리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새벽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며 손이 터졌다. 순자는 밤늦게 옷을 꿰매며 푼돈을 모았다. 민철아, 은비 꿈 꿀 수 있게 해주자. 그녀의 말은 내 심장에 불을 지폈다. 우리는 IMF를 이겼다. 하지만 재호와 미영은 달랐다. 그들의 화려함은 무너졌다. 나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연민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싸웠지만 그들은 졌다. 민철 씨, 이 건물이 당신 거라니? 재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내려놓았다. 당신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의 말은 쓰라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때 당신 말 잊을 수 없어요. 너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산다고 했죠.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철 씨.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미영이 눈물을 닦았다. 순자 씨, 그때 내가 심부름 시키고 비웃고 정말 미안해. 그녀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가 미영의 손을 마주 잡았다. 미영 씨, 우리도 그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로 믿었죠?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순자를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40년 전 반지하 방에서 나를 일으키던 그 미소였다. 현수가 도박에 빠졌어. 우리가 돈을 줬지. 근데 점점 더 큰 돈을 잃었어. 결국 사업도 망했고 집도 팔았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영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현수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그게 화근이었지.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순자를 보았다. 여보, 우리도 서러웠지만 잘 이겨냈잖아.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녹였다. 나는 재호와 미영을 보았다. 그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독해졌어요. 그 서러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지도 몰라.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민철 씨 고마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미영이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순자 씨, 당신들 덕분에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테이블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떡볶이 냄새가 우리를 감쌌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40년 전 그들은 우리를 비웃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와 같았다. 힘들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가게 잘해보세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순자가 미소 지었다. 여보, 잘했어.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호와 미영이 우리를 배웅했다. 민철 씨, 순자 씨 정말 고마워.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화는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볍게 했다. 40년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이해가 스며들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구와 용서와 도움의 손길. 이제 2024년의 떡볶이 가게에서 그들을 보았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은 40년 전의 우리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임대료 1년간 안 받겠습니다. 내 말에 재호의 눈이 커졌다. 민철 씨, 그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영이 입을 가렸다. 그리고 가게 홍보 제가 도울게요. 잘해보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나는 순자를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답이었다. 우리도 그때 힘들었지만 서로 믿었어요. 당신들도 새 기회를 가지세요.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민철 씨, 순자 씨 고마워. 그녀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가 미영의 손을 토닥였다. 미영 씨, 우리 같이 잘해봐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40년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용서가 스며들었다. 나는 재호를 보았다. 가게 이름 정했어요? 재호가 멋쩍게 웃었다. 아직 그냥 재혼의 떡볶이로 하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간판 새로 달아드릴게요. 며칠 뒤 나는 순자와 함께 가게로 돌아갔다. 새 간판을 주문했다. 재혼의 떡볶이라는 글씨는 깔끔한 서체로 빛났다. 나는 동네 인쇄소에 전단지를 맡겼다. 맛있는 떡볶이 재혼회로 오세요. 전단지는 동네 골목마다 붙었다. 우리 딸 은비와 손자가 SNS에 가게를 올렸다. 할아버지가 돕는 동네 떡볶이집 꼭 와보세요. 은비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거 대박 갈지도. 나는 웃었다. 그럼 좋지. 재호와 미영은 처음엔 어색해했다. 민철 씨,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재호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옛날에 당신이 내 어깨 쳤던 거 기억나요? 이제 내가 치는 겁니다. 재호가 멋쩍게 웃었다. 미영은 순자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다. 순자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섰어. 순자는 미소 지었다. 미영 씨,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고요. 가게 오픈 날 동네 사람들이 몰렸다. 떡볶이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재호는 서툴게 떡볶이를 접시에 담았고 미영은 손님들에게 김밥을 건넸다. 나는 순자와 함께 가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다. 여보, 잘했어?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야, 내가 날 설득했잖아. 그녀는 웃었다. 우리 같이 한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순자와 마주 앉았다. 정원엔 그녀가 가꾼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여보, 저 사람들 잘 될까? 순자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잘 될 거야. 우리처럼. 나는 1985년을 떠올렸다.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 깜빡이던 전구, 순자의 반창고 손. 우리는 그때 서로를 믿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건물주로 만들었다. 이제 재호와 미영도 그 믿음을 찾길 바랐다. 며칠 뒤
나는 가게를 다시 찾았다. 재호가 떡볶이 접시를 내밀었다. 민철 씨, 이거 서비스야. 그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미영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들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나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매콤한 소스가 입안을 채웠다. 맛있네요. 나는 웃었다. 재호가 멋쩍게 고개를 긁었다. 아직 서툴러서.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나를 가볍게 했다. 40년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재호와 미영의 새 출발은 우리의 새 시작이기도 했다. 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잘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순자야. 잘했어. 그 순간 나는 1985년의 우리를 떠올렸다.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그때 우리는 꿈을 꾸었다. 언젠가 큰 집에서 웃을 거야. 그 꿈은 현실이 됐다. 이제 재호와 미영도 그들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진 거였다. 시파 떡볶이 가게의 기적. 2024년 11월 서울 변두리의 골목은 매콤한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다. 재혼의 떡볶이 가게 앞엔 손님들이 줄을 섰다. 낡은 간판은 이제 동네 명물로 빛났다. 68배 나는 순자와 함께 가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보, 저 사람들 잘 됐네. 순자가 내 팔을 잡으며 웃었다. 나는 그녀의 주름진 미소를 보았다. 그래, 순자야. 우리 덕분이야.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속으론 가슴이 벅찼다. 40년 전 반지하 새방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재호와 미영도 새 출발을 했다. 이건 기적이었다. 가게 안은 북적였다. 재호는 서툰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접시에 담았다. 그의 굽은 허리는 여전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다. 미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김밥을 건넸다. 학생, 이거 서비스야.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이제 재호와 미영도 그들의 IMF를 이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떡볶이 가게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도움이 그들의 새 시작이 됐다.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다. 동네 아줌마들, 학생들, 심지어 근처 회사원들까지 줄을 섰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소리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순자가 말했다. 여보, 저 사람들 웃는 거 보니까 우리 그때 생각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야, 우리도 저렇게 웃었지. 우리는 반지하 방에서 꿈을 꾸었다. 언젠가 큰 집에서 웃을 거야. 그 꿈은 현실이 됐다. 반지하 새방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은 기적이었다. 재호와 미영의 새 출발도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가을 별이 반짝였다. 우리의 꿈은 계속될 거였다. 반지하 새방의 곰팡이 냄새, IMF의 차가운 겨울, 그리고 40년 전의 서러움. 민철과 순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주가 됐고 재호와 미영에게 용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재혼의 떡볶이 가게는 동네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다.
40년의 상처는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꿈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기적은 어디에 있나요? 민철과 순자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꿈을 노래합니다.